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우디 엑스포 실사가 종료되었고요. 이제는 부산 차례입니다. 영상 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대한 국제박람회 사무국의 현지 실사가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됐습니다. 사우디 측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현지 분위기를 공개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가 총출동해 실사단을 맞이했다며 엑스포가 이 나라의 개발 아이디어와 완벽하게 들어맞을 걸로 본다는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실사단은 벌판에 나무를 심으며 도심 산림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2030년 문을 열 초대형 허브공항과 도심을 잇는 교통망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ome see for yourself. Experience everything Saudi Arabia has to offer. 부산의 현지 실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충분히 좀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조금 더 경쟁국보다 우리가 어떤 점을 더 중요시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잡아서 실사단께 전달할 것인지. 또 이 기간 대형 불꽃축제와 정상급 K-팝 가수가 출연하는 콘서트가 열려 부산 전체 축제장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BI 실사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약 이틀간은 서울에서 머물게 되고요. 4일부터는 이제 출국일인 7일까지 부산에서 머물면서 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실사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8명의 심사단이 방문을 하게 되고요. 네. 이 방문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도시인지,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그런 공약사항들을 이행을 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시민들의 열기까지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방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8명의 BI 심사위원단들이 방문을 한 내용을 이제 보고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네. 실사 방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것이 6월경인데요.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된다면 171개 회원국, 즉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투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부산시도 그리고 중앙정부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4월 2일부터 7일까지 방한을 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한 1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세밀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참가국들 간에 얼마나 많은 면적이 제공되는지, 또 우리 이 고위공직자나 또 엑스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열성과 지지가 어떠한지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사우디보다 차별화되는 것은 시민들의 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만 움직이고 시민들은 사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더불어서 시민들 스스로 엑스포를 홍보하고 또 엑스포를 기원하는 각종 행사들이 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야말로 정말 차별화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시민들의 참여가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라고 하는데 좀 느껴집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서포터즈 구성부터 해서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시면서 엑스포 범시민 서포터즈나 이런 활동은 지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나 운동협회에서도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해서 협회 자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우선 4월 2일부터 5박 6일간이 진행되는 주간을 이제 유치 주간이라고 부산시가 이제 지정을 해서 도로에서부터 아마 분위기가 훨씬 많이 느껴지시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광안리 일대에서 이제 이루어질 불꽃 축제나 또 이제 해운대에서 이루어질 이제 콘서트라든지 다양한 행사도 있지만 볼거리나 즐길거리 외에도 도로 자체에도 이제 유치를 위한 홍보물들이 전시가 될 것이니까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엑스포 추진하던 초반에는 밀린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오면서 요즘은 해볼만 하다.
사실은 우리 부산은 또 해볼만 하다 그러면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해볼만 한지. 네, 저는 해볼만 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사우디와의 차별화를 국민이라고 시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로를 다녀보면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걸어 두셨어요. 관변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 그리고 BI를 환영하는 이런 현수막들을 걸어놨고요. 또 각종 TV 광고라든지 또 라디오 광고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이야말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88 올림픽과 그렇죠. 2002년 월드컵도 정말 불모진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힘으로 해냈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IMF도 정말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정말 국민들이 또 저력을 보여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 BI가 사우디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의 열정에 정말 감탄을 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시면서 리야드에서 이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교하는 분들은 항상 극찬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이제 보고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시민의 열기도 중요하고 또 이제 보고서를 잘 쓰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 하나, 북한이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핵심 중에 하나죠. 어떻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엑스포 부지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지와 면적이 충분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엑스포를 구상할 것인지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야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규모 개발 계획들을 소개를 하면서 BI를 감동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것도 이제 29년 12월 완공이 발표가 되었고, 즉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열기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이 있고, 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초반에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탄력이 붙어서 의원 외교나 기업들이 전면으로 나서는 부분이 크게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계절에 대한 날씨와 이 바다와 어우러지는 도심 환경이 큰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우디의 실사 내용을 살펴보면 호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자본을 통한 거시적인 사업이었거든요. 대규모 공항을 짓겠다라든지 대규모 시티를 구성하겠다라든지 거시적인 것들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항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가덕도 신공항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BI에 잘 브리핑해야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산의 국회의원들과 추경호 부총리께서 만찬 회동을 또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프로그램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BI의 보고서에 탄탄하게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실사를 받고 있는 곳이 총 3곳으로 저는 아는데요. 한 곳이 더 있죠.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도 있습니까? 네 군데가 되는 있습니다. 거네요. 네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방문하기 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되고, 방문한 이후에는 이제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준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ODA의 관점에서 보면 최대 수혜국이었다가 최대 공여국으로 이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노하우와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부산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마 많은 171개 회원국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큰 저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상반기 안에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에 못을 박을 계획입니다. 금년 1분기 중에 지방 이전 기관으로 지정되는 프로세스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거 왜 대전으로 안 가고 왜 글로 가죠? 그 광주로 왜 안 갑니까? 이게 왜 부산으로 가야 되는지. 총선 때 산업은행 지원하는 정당을 과반수를 얻으세요. 그리고 나서 처리를 하십시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고 취임 10개월이 지나가는데 진전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에서는 진전이 상당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또 아주 긍정적인 산업 이전이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법률 자문 의견서도 받았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많이 진전되어 있고 준비가 마친 상황이죠. 네네. 하지만 입법부에서 찬성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는 이전 부산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이전이 완성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사는은행법 4조 1항입니다. 4조 1항의 사는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좀 개정하는 데 찬성해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 절차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법적 절차와 또 이제 민간 안에서의 노사 협의 절차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공약을 하셨다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의지만으로 기관 자체만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제 노사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산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좀 엮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6일에 금융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5월까지 컨설팅을 마치고 이제 6월 안에 노사 협의를 이끌어내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준비하겠다라고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는 좀 가시화가 돼 갈 예정인데요. 부산에서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는 이 산업은행이 유치가 되고 또 부산의 다른 수출입은행이나 연계가 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그런 부분을 원한다라고 하면 간절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이전을 하더라도 우려되는 그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준비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약속되지 않으면 기업에게 그냥 무작정 옮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 법 개정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또 그러면은 선거에 표심 잡는 그런 얘기하고 관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부산의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실 예정일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이게 29년 12월 완공까지 오기까지는 정치적인 공약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이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앞서서 뭐 노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직원분들께서 일상의 터전이 있는 곳을 갑자기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쉽게 용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고요. 국민연금에서 이번에 기금이 구성과 관련해서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에서 그만큼 인재의 풀이나 전문성이나 그리고 그런 경쟁력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수도권 일극제재를 해소하는 데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서의 분산 효과가 조금 이루어지고 부산으로의 산업은행 이전이 수출입은행이나 다른 것들과 함께 좀 시너지가 나서 좋은 사례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적인 베스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산업은행을 이전하려면 총선에 이기고 하라라는 뜻의 발언을 하셨죠.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역사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공기관의 지방 이전입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같은 정책들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와 문재인 정부 당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찬성하고 주도했던 분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저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고요. 두 번째로는 170석이라는 엄청 큰 헤게모니를 국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가담되어 있는 당대표를 방탄하는데 그 의석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부산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에 그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분들이 좀 아쉬운 선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좀 정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고요. 이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1차적인 것은 어쨌든 정부 부처가 좀 강했다면 지금 2차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국책은행들 아니겠습니까? 네. 은행이라는 것은 국책은행이라고 해도 민간은행과 같이 동일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리고 산업적으로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가 대출에 대한 부분이나 상품 판매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같이 완성이 되면서 산업은행의 우려를 잠식시키거나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서 납득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아까 그 국민연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서울로 가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강원도는 또 한국은행을 강원도로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사는 이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두 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과거 민주당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 아젠다였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한다고 반대하지 말고 민주당 분들도 좀 많이 찬성해 주셔서 우리 공공기관이 각자 도시 컨셉에 맞게 지방으로 많이 분산돼서 수도권 1급 체제를 좀 완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방 소멸이나 인구 유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조금 더 완벽한 로드맵과 그리고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소통을 훨씬 더 좀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 자녀들을 돌보는 맞벌이 부부 전유주 씨는 요즘 부쩍 걱정이 커졌습니다. 공공요금의 생활 물가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자녀 학원비까지 10,000원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학원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생필품까지 이렇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고학년 자녀를 둔 정희정 씨도 오른 학원비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더 올랐고요. 수영도 이번 달에 또 2만 원씩 주 2회 가는데 또 올랐고 논술도 조금씩 더 올랐거든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부산의 전체 학생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도와 비교해 초등학교는 7%,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8.25% 늘었습니다. 어학시험 응시료는 이미 2년 전부터 인상돼 1회 응시료가 많게는 8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여러 번 볼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먹고 입는 것에서부터 사교육비까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오르면서 계절은 바뀌었지만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도 겨울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제는 그냥 모든 분들이 쓰시는 말이잖아요. 두 분은 어디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지 우리 이 의원님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전월 대비 0.3%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게 물가입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사소한 데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해도 정말 1,000원 단위, 2,000원 단위로 비용이 올라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주차비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를 들고 나가는 것이 정말 무서운 물가 수준까지 이르렀다 보고요. 또 5만 원짜리 한 장으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생활비를 다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이전보다는 훨씬 이제 그 잔고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겨울에 그 한파가 좀 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스 난방비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했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량제 봉투나 상하수도세나 그리고 전기료까지 모두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공공요금을 활용하는 또 다른 서비스업들이나 교육업에 대한 비용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민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와닿고 궁금한 거는 공공요금이거든요. 이제 3월 지나가고 있는데 중반기, 하반기로 가면서 무슨 시라든지 정부라든지
또는 의회가 어떻게 건의를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금 정부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현상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반기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기도 했는데요. 네. 지나치게 낙관적일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침체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단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의 현금 살포성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내놓고 있는 단기 경기 부양책은 소비 쿠폰이라든지 단시간에 물가도 오히려 자극을 좀 시킬 수 있는 소비 촉진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준에서는 약 80조 정도를 지금 쓰겠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이고 네.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의 비용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약 5천억 정도의 규모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을 올려놓고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부분은 국가 재정성에도 문제가 될 뿐더러 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하고요.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것보다는 소득이 늘 수 있는 고용과 산업의 안정화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데 너무 단시간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서지현 의원님께서 보수정당에서 현금 살포성 정책을 비판해놓고 왜 똑같이 하느냐라는 식의 비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또 답변을 드리면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0여 차례 추경을 통해서 150조 정도 되는 복지 현금 살포성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보수 정권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다 같은 돈이 아니죠.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의 기조는 사업을 우선시하되 거기서 현금 살포는 보조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정말 150조나 되는 현금 살포라는 표현이 적합한 수준의 현금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먼저 바로잡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진적 변화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가 관에서 현금을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갑자기 끊게 되면요. 사회에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하루아침에 바로잡으면 더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진적 변화라는 것이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1주년이 머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 내에 분명 잘못된 현금 살포성 정책들은 다 바로잡을 예정이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실질 소득이 하락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소비 쿠폰을 뿌린다든지 문화주간을 형성을 해서 뭐 숙박이나 뭐 항공료에 대한 지원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단기 부양책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일상 지원금과 다르게 지금은 산업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폐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현 정부가 발표한 내용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지역 화폐 예산은 모두 삭감을 했었지요. 거기에서 이제 추경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3,525억 원을 다시 복원을 시켰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역외로 유출 자본을 막고 지역 안에서 시민들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선순환되는 경제 구조에서 지역 화폐의 중요성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백전 같이 이런 인센티브를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내수 경제 상승 효과로도 입증이 되었고 이미 재정 투입 대비 경제 효과가 3-4배 정도 높은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만 빼고 다른 부분을 다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전 정부 지우기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단기 정책으로 포퓰리즘을 주로 해왔던 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현금 서비스 기조를 단기 부양책이라고 표현하니까 참 재밌게 받아들이고요.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장기 부양책과 단기 부양책을 함께 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장기 부양책을 주로 하되 단기 부양책을 아주 혼용해서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현금 서비스 기조가 분명히 수정이 계속 되어 갈 것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청이 결국엔 난 얇다고 보는데 이 팀들은 파도가 쳐도 시즌 때 심하게 칩니다. 그게 최근에 몇 년을 봤을 때 롯데지 않나. We feel strongly, we're so excited about the 2023 season on what we can possibly do. We think we're going to be the surprise team for this year. 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짧지 않은 시간, 뭐 장기적으로 보고 끌어왔는데 뭐 올 시즌, 내년 시즌 성적이 나지 않는다면은 뭐 팬들도 기다려주지 않을 거고. 야구 팬들이 기다리신 프로야구 개막이 4월 1일로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롯데 스프링 캠프 소식과 다양한 분석으로 올 시즌을 전망합니다. 류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710788. 혹시 이게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네, 이게 바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정규 시즌 성적을 나열해서 롯데 팬들이 팀에 붙인 비밀번호식 별명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른바 봄에만 잘한다는 봄대, 늘 꼴찌만 한다는 꼴대, 우픈 현실을 반영한 그 롯데 별칭들인데 과연 올 시즌엔 이런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네, 롯데가 35일간 해외 전지훈련을 갔다가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1차 훈련 때 우리 류 기자가 괌에 직접 다녀오셨죠. 네, 롯데는 2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해외 스프링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은 약 20일간 진행된 1차 캠프 괌 현지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반, 괌 현지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롯데 선수들은 중량 운동부터 유연성 훈련, 유산소 운동까지. 아침부터 흐르는 땀은 식을 줄 모릅니다. 독사로 불리는 김현우 코치가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기초 체력입니다. 같은 시각 인근 롯데의 훈련구장 파세오 구장엔 6명의 또 다른 선수들이 나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어 진행된 내야 수비 훈련. 가벼운 몸놀림으로 잡고 던진 공이 일루스 글러브에 정확히 꽂힙니다. 매일 진행되는 아침 과외 훈련. 어린 선수, 베테랑 선수 가릴 것 없이 지명을 받으면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연습 양을 좀 많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뭐 아침부터 그 특히 수비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오전 오후 내내 방망이를 치는 걸 보면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드디어 메인 훈련이 진행되는 괌의 대대도 구장입니다. 선수단 숙소에서 차로 불과 15분 안팎. 타격 훈련부터 주루, 불펜 투구, 수비 등 다양한 훈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훈련 환경에 부산에서 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 시간까지. 미국이나 호주, 일본으로 떠난 다른 구단과 달리 롯데가 괌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e jet lag of a 14 or 15-hour flight on a travel day. These are the facilities. We're able to get everything that we need to do. We're able to get everything done the way we want to get it done. 불펜 연습장에선 투수와 포수가 짝을 이뤄 투구 연습이 한창입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 투수들의 눈빛도 실전 못지 않습니다. 시즌에 맞춰갖고 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몸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부터 저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페이스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은편 구장에선 타격 훈련이 한창입니다. 타격 훈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지만 주루 훈련과 수비 훈련 땐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내야수들 잡으려고 가, 내야수들!
1차 스프링 캠프에선 기술 훈련보다 체력 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훈련 시간 내내 한낮 기온은 최고 31도. 온몸은 까맣게 탔고 따가운 직사광선에 화상까지 입기도 합니다. 오후 3시, 공식 훈련이 끝났지만 대부분 선수들은 남아 개인 훈련을 갔습니다.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건데 구장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본인의 등번호를 써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롯데 스프링 캠프와 가장 달라진 자발적인 훈련 참여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의혹이 좀 많은 상태라 다들 거의 모든 선수가 참여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진행되는 역대급 훈련량. 최근 5시즌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롯데 선수들은 올해는 실망감을 기대로 바꾸기 위해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상만 봐도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선수들 어디 있습니까? 네, 롯데 선수단은 1차 괌 캠프 이후에 2차 일본으로 건너가서 2차 이시가키, 3차 오키나와 캠프를 마치고 지난 7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부터는 국내에서 시범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롯데 선수들 지금까지 보면은 시범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하다가 정규 시즌에 항상 성적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봄대라는 별명이 붙었고 우리 프로그램도 올해도 봄대인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참 불명예스러운 별명인데 과연 실제 봄대인가? 결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이 징크스가 완벽히 맞다고 보긴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KBO가 운영하는 팀별 순위 변동 자료입니다. 취재진은 롯데의 역대 시범 경기와 역대 정규 시즌 4월, 5월까지의 순위, 그리고 최종 순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시즌별 가을 야구 진출 여부를 롯데가 그해 봄대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KT 위즈의 창단으로 10개 구단 체제가 만들어진 2015년 이후부터는 5위까지, 2015년 이전엔 4위까지 가을 야구에 진출했습니다. 전 후반기 리그가 하나로 통합된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4시즌 동안 롯데가 시범 경기에서 가을 야구 진출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순위에 든 건 모두 20차례. 이 20차례 가운데 정규 시즌 최종 순위에서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한 건 8시즌입니다. 시범 경기 순위와 정규 시즌 최종 성적 간 상관관계는 20번 중 8번.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은 40%의 확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봄대라는 별칭의 60%는 맞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3시즌이 전형적인 봄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범 경기 1위로 범위를 좁혀보면 34시즌 중 롯데는 모두 12차례 시범 경기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12번의 시즌 가운데 롯데가 정규 시즌 가을 야구에 진출한 건 창단 2번째 우승이자 마지막 우승인 1992년 시즌을 포함해 모두 7차례입니다. 12번 중 7번, 절반이 넘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면 정규 시즌 성적도 어느 정도 좋았다는 겁니다. 이번엔 역으로 분석해봤습니다. 34시즌 동안 롯데가 가을 야구에 진출한 건 모두 11시즌. 이 11번 가운데 시범 경기 성적이 가을 야구 진출권에 들어왔던 건 8번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성적이 정규 시즌 성적으로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성적을 살펴봤을 땐 가을 야구를 경험한 2017년 이후 6시즌만 보더라도 지난 시즌 4월까지 2위를 달리다 8위로 정규 시즌을 마친 것을 제외하면 4월까지 성적이 안 좋았을 땐 가을 야구 진출 실패. 4월까지 5위를 달렸던 2017년엔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봄에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최종적으로는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봄대라고 하는 거는 선입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입관을 깨는 게 쉽지가 않고요. 이 선입관은 또 롯데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순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을 분석해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의 또 다른 별칭 가운데 이른바 8치올이라는 게 있거든요. 8월에 치고 올라간다. 정규 시즌 끝날 때 가을 야구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바로 8월까지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8월까지의 성적이 그대로 최종 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시즌 동안 8월 순위가 그대로 최종 성적으로 이어진 게 모두 6번이었습니다. 롯데가 가장 최근 가을 야구에 진출한 게 2017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8월 승률이 무려 7할이 넘었습니다. 롯데 순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야구 10개 구단 체제가 정착된 2015 시즌부터 지난해까지 8시즌 팀 타격, 투구, 수비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타격의 경우 팀 타율을 기준으로 어떤 시즌이 가장 좋았는지 비교해봤는데 일단 리그 꼴찌를 기록한 2019년의 팀 타율이 가장 낮았고 유일하게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2017 시즌이 8시즌 중 3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 7위를 기록한 2018년과 최종 성적 8위에 머문 2016년 팀 타율이 최종 3위를 기록한 2017년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시즌 순위와 이에 따른 팀 타율 순위를 매겨보면 크게 연관성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비교적 명확한 연관성은 투구와 수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야구 통계 지표가 있는데 2017 시즌 롯데 선수들의 WAR의 합은 24.96, 비교한 8시즌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7위를 기록한 2018과 2020 시즌이 그 다음으로 높고 8위를 기록한 2015, 2022 시즌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리그 꼴찌에 머문 2019 시즌의 WAR이 8위로 리그를 마친 2016, 2021 시즌보다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수비 부분은 수비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야수가 수비 상황에서 송구, 포구, 중계 플레이를 어느 정도로 실수 없이 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가을 야구에 진출한 2017 시즌이 가장 높고 리그 꼴찌를 기록한 2019 시즌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타격보다는 마운드의 승리 기여도가 높고 수비가 실책 없이 제대로 이뤄졌을 때 롯데의 시즌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시즌은 무조건 투수건 타자건 팀이건 상관없이 사이클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베테랑 선수나 신예에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하고 베스트 멤버가 잘 융합이 되면은 이 시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파도가 적게 갈 수가 있다고. 지금 영상을 보면은 결국 투수력하고 그다음에 수비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반에 기선을 잡아서 그 기선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 봄대 징크스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롯데도 이런 부분을 알고 이번 괌 스프링 캠프에서 체력 훈련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야구의 여러 통계 지표 가운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쌓여온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롯데 선수들하고 코칭 스텝은 올해 성적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직접 코칭 스텝들, 선수들, 많은 선수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 가을 야구는 무조건 간다는 자신감을 다 갖고 있긴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롯데의 변화는 새로운 얼굴들의 대거 합류입니다. 롯데는 포수에서 유격수로 이어지는 센터라인의 부진이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스프링 캠프 시작 전 이 고민을 덜어줄 2명의 선수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팬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주전 안방마님 포수 유강남. 최근 5시즌 연속 시즌 130경기 이상 출전할 만큼 내구성이 검증된 데다 투수들의 공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프레이밍 능력에 있어선 국내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유강남이라는 이름이 크기 때문에 뭐 선수들, 특히 뭐 용병 선수들이나 또 기존 있던 선수들도 되게 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운드 위에서 좀 더 믿고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투구 훈련 땐 투수들의 길을 확실히 살려주고 타격 훈련 때도 후배 선수들을 독려하며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랑 투수들이랑 잘 이렇게 융화가 되고 서로 피드백 해주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LG 못지않은 투수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명의 신입생 유격수 노진혁도 베테랑으로서 솔선수범하며 주장이자 이루수 안치홍과 리그 최고 수준의 키스톤 콤비를 구축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좀 같이 합 맞추다 보면은 좀 더 키스톤 좀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투수진은 40억 원 팔 FA 투수 한현희가 가세해 선발 자원이 탄탄해졌습니다. 10kg 가까이 감량한 만큼 올 시즌 명예 회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선수들은 좀 뒤처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 나름 이제 진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른 선수들보다는 제가 더 잘 뛰지 않을까요? 나중에 되면. 국가대표까지 지낸 베테랑인 만큼 예전 기량을 되찾는다면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하게 됩니다. 한현희 선수가 선발의 한 축을 어떤 식으로 맡아주냐에 따라서 롯데가 초반 행보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5선발을 확정짓지 못해 갈팡질팡하던 롯데 선발진은 올 시즌 출발부터 다릅니다. 시즌 초반부터 에이스로 활약한 찰리 반즈. 시즌 중반 합류해 눈부신 활약을 펼친 왕년의 탈삼 진왕 댄 스트레일리가 일찌감치 선발 두 자리를 확정지었고 롯데 토종 에이스이자 WBC 국가대표 박세웅까지 더해 든든한 3선발을 구축했습니다. It really lets us skip the kind of get to know you phase and getting comfortable in Korea phase. We get to show up and just get to work, and that's just going to make us a better baseball team. 여기에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나균환으로 선발 투수진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불펜 투수진입니다. 지난 시즌 롯데의 불펜 평균 자책점을 리그 꼴찌를 기록했는데 반드시 막아야 할 승부처에서 다른 팀보다 점수를 더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차우찬과 김상수, 신정락과 윤명준 등 베테랑 투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구승민과 최준용이 버티고 있는 불펜진에 철벽 마무리 김원중만으로는 부족했던 경험과 무게감을 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는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에서 5승 2패를 기록할 정도로 새로운 영입생들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커오는 시기, 그리고 이제 베테랑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시너지를 가장 좋게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롯데의 대체 불가능한 득점원인 4번 타자 이대호가 은퇴하면서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비면 수비, 타격이면 타격. 이대호가 점찍은 롯데의 유력한 차세대 4번 타자 한동희는 누구보다 바쁜 스프링 캠프를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4월까지 4할이 넘는 타율로 월간 MVP까지 수상했지만 옆구리 부상 이후 후반기 아쉬운 시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100타점이란 부분이 되게 공백이 좀 클 것 같은데 올해는 뭐 딴 것보다 타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타율과 안타, 타점 등 대부분 공격 지표에서 이대호를 넘어선 선수가 없었던 만큼 공격력 저하가 우려됐지만 롯데엔 불안감보다 기대감이 더 커 보입니다. 이대호처럼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선수는 없어도 외야는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도루를 기록한 황성빈과 후반기 무려 4할 1푼 4리의 타율을 기록한 고승민,
그리고 든든한 외국인 타자 렉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영입생 안권수와 포스트 이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1차 지명 신인 김민석까지 더해졌습니다. 1군에서 빨리 엔트에 들어가지고 일단 시합 뛰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좀 크게 잡자면은 이제 신인왕 받는 게 목표입니다. 새로운 공격 활로를 개척해 팀 체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Maybe we don't have one guy that's going to drive in 100 runs or hit 25 to 30 home runs. But we have a team where we can manufacture and create runs in a different way, a more athletic way. And so the identity of the team is changing. 이대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선수의 좀 기용 폭도 좀 더 다양해질 수 있고 좀 더 짜임새 있는 팀이 될 수 있고 기동력이 좀 더 살아날 수도 있고. 포스트 이대호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롯데만의 색깔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 올 시즌 확 달라진 롯데는 4월 1일 개막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투수력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총력을 쏟는 거. 이게 우리가 롯데에 거는 기대고요. 그럼 봄대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5월부터 급격히 나빠진 지난해가 사실 이례적이었던 겁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또 한 번 속아본다는 롯데 팬들 사실 많으실 텐데요. 올 시즌엔 긍정적으로 달라진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이번 시즌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통계를 가지고 롯데가 가야 될 방향을 말해준 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류 기자,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을 오는 2029년 개항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내년 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에 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는 대로 조기 보상에 들어가며 부지 조성 공사는 통합발주 턴키 방식으로 추진해 공기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로 인해 매출 500억 원 이상 부산 지역 기업 상당수가 비상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일부는 단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비상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84.9%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비상 경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41.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산의 봄꽃 축제가 올해는 대부분 정상 개최됩니다. 대저 생태공원에서는 강서 낙동강 삼십리 벚꽃 축제와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이번 달 31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며 금정구 윤산 벚꽃 축제는 오는 26일부터 사상구 삼락 벚꽃 축제도 다음 달 1일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주변에서 2년 연속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낙동강 일대 재배쌀을 조사했으며 20개의 샘플 가운데 6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정부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덕 신공항과 2030 엑스포가 부산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